네,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3일 일요일 지금 이제 저녁인데요. 제가 지금 요번 주, 요번 주에, 그러니까 지나간 주죠. 좀 환율 공부를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환율에 대해서 노트했던 거, 뭐 강의도 듣고, 제가 이렇게 찾아본 것들을 노트에다가 이제 정리를, 그러니까 한번 이제 강의를 받아 쓴 거를 좀 너무 이렇게 글씨를 날려 써가지고 다시 이제 노트에다가 이제 뭐 나중에 A4로 그 메모장이나 이런 거 통해서 만들어 놓을까 지금 뭐 더 좀 요약을 해서 지금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노트에 한번 더 정리를 하니까 이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좀 이렇게 그 글씨도 되게 못 씁니다. 그래서 강의를 막 이렇게 날려서 적듯이 한번 적고 또 그걸 좀 약간 조금 잘 써서 이렇게 노트에 정리하고 나중에 이제 요약해서 이제 뭐야 그림판이나 이런 데 만들어 놓으면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뭐 머리가 나쁜 저 같은 사람들은 어차피 이런 뭐 투자나 이런 거 하려면 아무래도 좀 뭐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특히 저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를 듣는 이 수준들이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주식만 그냥 계좌 개설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또 경제적인 상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면서 또 번역 서비스도 발달되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뭐 나오는 질 좋은 강의들 이런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이렇게 대충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계속 이거 뭐 하다 보면 시시때때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용어도 많이 봐야 되고요.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저의 이 머리 나쁜 부분 좀 이런 학습 능력이 좀 한마디로 좀 떨어지는 거죠. 이런 거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옮겨 적을 때마다 열이 납니다. 열이 나. 이제 대충 이제 제가 보는 뷰는 현재까지는 이제 달러에 대한 것도 그렇고 환율에 대한 것도 대충 저는 뷰가 나왔어요. 물론 여기서 뭐 엄청난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어, 뭐 한 1, 2년 사이에 제가 보는 뷰대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70원을 점령을 했죠. 뭐 1,500원을 넘기는 거는 뭐 1,500원을 넘겼다 빼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시간이 문제지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미국은 이제 트럼프 옆에 있는 이 경제 강요들은 약달러를 원합니다. 약달러. 자, 약달러를 원하는 이유는 미국의 새로운 제조 부활을 위해서는 약달러가 기반이 돼야지만 한마디로 좀 수출 경쟁력 이런 거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제 달러 인덱스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요 한 며칠 동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을 때도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인덱스가 위로 방향을 트니까 뭐 지금 뭐 이 올라가던 게 약간은 좀 가속력이 붙으려고 그래요, 지금. 네. 굉장히 그 위험한 구간들을 가고 있죠. 우리나라 환율이 달러 인덱스라도 떨어지면 이렇게 좀 누르기가 쉬운데 달러 인덱스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결국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건 이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원화가 환율이 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자, 그래서 이제 달러의 이 대충 차트를 보시면 요게 이제 10년 차트인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쌍봉을 치고 계속 빠지던 게 우선 기술적 반등처럼 지금 다시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상방으로. 요게 좀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지지를 하고 가는 선이, 지지를 하고 요 가는 선이,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가 이제 최저점이었고, 인덱스가. 여기가 최저점이었어요. 최저점이 여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바로 뭐 이런 저항선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바로 이렇게 뚫고 나가고 그런다는 건 좀 힘들어요. 어쨌든 또 빠질 확률이 높긴 한데 올라가도. 자, 달러 인덱스가 뭐가 문제냐면 이 저점이 계속 상승해요. 저점이 상승하죠. 결국 그렇게 이게 뭐 그러니까 하락 추세의 그러한 차트는 아니에요. 그 달러 인덱스는 하락 추세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닌 상태에서 또 추세도 어쨌든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환율을 보면요. 네, 환율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제 이 1470원이 이제 거의 고정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거는, 이게 10년 차트인데요. 자, 10년 차트 최고점이 거의 다 왔습니다. 1488원이에요. 자, 1488원을 찍으면은, 어제는 계속 거보면은 이게 상승하는 주식이에요. 상승하는 주식. 거기다가 만약 여기서 좀 빨리 간다면 이게 기울기를 한번 이렇게 꺾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꺾을 수도. 그죠? 예, 꺾을 수도 있는 자리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런 각도로 간다면 그렇죠? 어, 그래서 되게 환율이 안 좋아요. 그래서 환율 얘기부터 하고 또 STO에 관련된 얘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좀 이제 한번 좀 보죠. 자, 우리가 좀 봐야 될 기사 중에 하나가 이 오라클은 이제 AI에 관련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 짓는데 이제 오링을 했죠, 오링. 그죠? 그래서 이제 오라클이 뭐 가치 대비 뭐 33배인가 그 정도 뛰었던 주식인데 이 AI 기대 붕괴에 33% 추락. 그죠? 여기 11월 14일 저저번 주 금요일 최악의 달. 자, 오라클 AI 열풍에 힘입은 상승세를 반납하며 주가가 두 달 만에 33% 급락했다. 과도한 기대감, 신용등급 하락, 채무 부담 확대가 부정적 평가. 자, 채무 부담 확대. 이 채무 부담 확대는 뭐냐면 지금 이제 AI 거품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I 거품론은 지금 터질 시기는 아니죠. 근데 분명히 터지긴 터지겠죠. 지금은 아니고. 자, AI 거품론의 저기 뭐야 골자는 이제 AI를 하겠다고 뭐 이런 장비나 이런 거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돈을 땡겨오곤 해서. 자, 그 다음에 이 장비를 이제 받았는데 이게 이제 시설 투자나 이런 걸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장비를 담보로 해서 더 대출을 더 받아와요. 대출을 더 받아와서 이 대출을 더 받은 걸로 더 비싸고 더 많은 장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대출을 일으키고 또 대출을 받아서 또 장비를 뭐 더 많이, 더 비싸게 투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AI 뭐 물품들, 특히 HBM 이런 거에 이제 사실은 너무 많이 올랐죠. 희귀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 돈은 이제 유동성, 대출을 통해서 뭐 사모펀드니 뭐 이런 데서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돈은 들어가는데 수익이 없어요, 수익. 자, 회사는 뭐, 뭐 생산 설비를 늘리거나 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와야죠. 근데 수익이 없이 돈이 돈을 만드는 계속 이제 한마디로 그 다단계 같이 장비를 더 크고 더 크고 대출을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돌리고 있어. 돌리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구조를 만들게 하는 데에는 이런 자본이 들어가는 데에는 미국도 이제 은행권에서는 이런 돈들이 나가기가 좀 힘들고 이제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지금 자금들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사모펀드. 근데 이 사모펀드가 들어가서 이 돈들을 키우고 캐파를 키우는데 이 사모펀드 자체가 불안하다 이겁니다. 불안하다. 사모펀드에 이제 돈을 대는 금융기관은
뭐냐면은 이제 은행들하고 연기금이죠. 약간 연기금 돈이 이렇게 뭉쳐 있죠. 뭉쳐 있어. 이렇게 그 정체돼 있는 돈이죠. 그래서 이 뭐야 이 투자고리가 은행이나 이런 연기금은 직접 투자를 못하고 사모펀드를 통해서 얘네가 이제 이렇게 뭐 AI니 뭐 이런 쪽 뭐 여러 가지 투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계속 투자가 되는데 은행들 역시도 뭐 사모펀드는 은행들에서 돈을 받으면 뭐 2에서 3% 정도의 마진을 붙여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구조가 깨질 수도 있다.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2026년 말부터 2027년까지 2027년 이때 사모펀드들의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데 차환이 돼야 되겠죠. 차환이 안 될 수가 있다. 뭐 금리를 더 올린다던가 좀 지금 이 구조 AI에 투자되는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부실하다. 그게 이제 밥버렁이 나고 있는 거야. 그죠? AI는 거품이 많죠. 거품이 맞아요. 그죠? 지금 AI 갖고 솔직히 한 달에 뭐 투자 대비 뭐 5%든 3%든 뭐 버는 데가 있나요? 다 서비스 공짜거나 뭐 아니면 뭐 좀 팔아먹기도 하겠지만. 그죠? AI는 거품입니다. 돈을 투자된 만큼 수익이 당장 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장비 투자에 대한 투자를 돌려서 계속 돈을 이렇게 캣바를 키우는 것도 돈 장난이죠. 그렇죠? 근데 기업이 수익이 없이 그렇게 돈을 막 빌렸으면 이자도 나가야 되지만 과연 언젠가는 터지죠. 그리고 그 들어오는 돈 자체도 이 상호펀드들이 이 금융권이나 또 물론 바젤스리나 이러한 회계 처리 그런 거를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은 뭐 어쨌든 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주는 거지만 이 상호펀드들을 통해서 이런 뭐 투자되는 거 IT부터 뭐 여러 가지 이런 데 투자되는 것들이 사실은 돈이 그렇게 뭐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마치 2008년도에 모기지와 비슷한 거죠. 자, 모기지도 그 모기지 조금 불안한 그러한 이제 대출, 부동산 뭐 한마디로 말해서 뭐 거의 90% 이상 막 대출이 나가죠. 모기지가. 그거를 이제 유동화 시켰죠. 유동화. ABS 증권이나 이런 것처럼 유동화를 시켜서 그거 자체를 이제 파생 상품으로 해서 그 담보를 갖고 또 파생을 만들고 또 그 담보를 갖고 파생을 만들어서 막말로 1인 게 그렇게 파생을 하다 보면 뭐 10개, 100개 막 이렇게 그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엄청나게. 그리고 어디서 부실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게 그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역시 엔드게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잠깐 번외로 샜는데 그래서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도 이러한 AI 버블론 그래서 이게 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 그죠? AI 구축을 위해서 뭐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이익이 별로 안 돌아오죠. 디지털센터 건설과 CPU, 그래픽 장치 등의 구매, 그죠? 자, 그런데 또 구라가 뭐냐면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뭐 최신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개구라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 센터 짓는 것도 한마디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그러니까 과대하게 그 금액을 상정한 부분이 좀 있다 이거죠. 물론 개수가 많고 뭐 규모가 커질 수는 있지만 약간 버블이 들어가 있다고 다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AI 센터 자체가 엄청나게 뭐 큰 기술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뭐야 아까 얘기했던 그 뭐죠? 그 뭐 엔비디아의 뭐 HBM 팔아먹는 것처럼 그것도 엄청나게 고가로 팔아먹는 거죠. 그것도 다 사기 아니에요, 사기. 뭐 계속 뭐 못 만들어서 그렇지만. 근데 또 그 사기의 끝이 보이는 게 지금 중국에서 또 HBM을 이제 저가로 이제 대량 뿌리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조만간 시판이 된다고 그러죠. 예. 옛날에 AI 그 가속기 중국에서 나와서 한때 AI가 막 폭락했었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중국에서 HBM, 저가형 HBM을 이제 세계에 뿌리면
아무래도 엔비디아,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의 그 지금 뭔가 거품, 예? 그 뭐랄까, 뻥튀기 장사죠. 예, 엄청 뻥튀기해서 파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엔비디아가 타격이 크겠죠. 어쨌든 뭐, 그런 게 조만간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세계는 지금 불안해지고, 이제 미국의 사모펀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모펀드 역할, 이러한 뭐 좀 대출, 은행이 이 제일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대출하기가 좀 꺼리는 데를 대출한 게 어디냐? 제일금융권, 예,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단위수협, 예, 이런 데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사모펀드 역할을.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도 거기에는 은행권 돈이나 이런 거를 뭐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땡겨가지고 한 뭐 2, 3% 붙여갖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PF 대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대출들 그런 거를 이제 한마디로 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돈은 이 바젤3나 이런 뭐 금융기관의 감독에 안 걸리는 돈들이죠. 그죠? 사모펀드처럼. 그래갖고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걔네들 부실이 뭐 50%가 넘어서 뭐 통폐합을 해야 되고 연체율이 증가되고 난리죠, 난리. 그래서 또 여기다가 이제 11월 말쯤에 또 책임준공한 그 책임준공한 그 시행사들, 신탁회사죠. 예, 신탁회사들이 그 또 거기다 또 책임준공을 써줬죠. 아무래도 뭐 계속 농협만 그렇게 뭐,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만 터질 수 없으니까 책임준 경우를 이제 써줬는데 그게 지금 터지기 일부 직전이죠. PF가. 그러면 책임 준공을 써준 신탁사들이 또 거기서 이제 또 걔네들이 엮여서 또 다 부도나고 그 밑에 또 뭐 이제 건설사나 또 이런 데서 또 신탁회사를 같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이게 엄청난 쓰나미는 우리나라도 역시 엔드게임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사모펀드 역할을 이제 새마을금고하고 단위농협, 단위수협이 그러니까 제2금융권이 그 역할을 해서 어쨌든 금융회사에서는 뭐 1금융권이든 뭐 그나마 뭐 단위농협이나 이런 저기다 빌려주는 게 더 안전하죠. 그죠? 새마을금고 같은데. 그죠? 같은 금융기관이니까. 그렇게 돼서 이게 서로 뭔가 이 부실의 고리가 지금 형성돼서 지금 계속 터지고 있죠. 네,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환율을 봅시다. 환율. 자, 곱비 불린 환율. 지난달 원화 실지값이 금융위기 후 최저입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 자, 지금 원화를 떨어뜨리려면 아니, 그러니까 환율을 올리려면 딱 두 가지만 하면 되죠. 우선적으로. 금리를 올려야죠.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시중 금리를.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돈을 그만 찍어내야 돼. 돈 찍기를 그만해야 돼. 쿠폰으로 주던 내년에도 최대 예산이에요. 돈 찍기를 그만둬야 되고 뭐 세금도 좀 빡빡하게 걷고 그렇게 해야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뭐야 통화량 누적 증가분이 누적 증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거의 지금 뭐야 이게 한 미국 같은 데가 이제 2023년 이후에 이 통화량 누적 증가율이 얘네가 뭐야 저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7배가 더 계속 누적 증가율이 높았어요, 현재.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찍은 거예요, 결국. 미국가 2023년부터 미국과 뭐 유럽이나 뭐 이런 선진국들은 그 코로나 이후에 통화 증가량은 줄였다는 거죠. 그게 결국 양적 재정 축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증가량을 올리지는 않고 증가량을 계속 조금씩 빼왔습니다. 뭐 계속 발행은 했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저기 하면은 부동산이 우선 뭐 강남 사람들이 다 힘들 수도 있죠. 부동산까지 빠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강남이나 뭐 이런 서울에 좀 잘 사는 뭐 고급 아파트 이런 데 위한 정책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이 2022년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 대체로 그 코로나 때 돈 풀고 나서 2022년부터 라도 같이 이 통화량 증가를 우리나라도 이렇게 계속 이제 올렸
쭉쭉쭉 뺐어야 될 상황인데 이게 계속 천천히라도 이렇게 조금씩 줄였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팡 뛰었겠죠, 통화량이. 근데 우리나라는 괜찮아 하고 계속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이 7배가 차이가 나, 7배. 미친 거죠. 예. 우리나라가 뭐 우주인들이 보면 우리나라가 뭐 기축통화국인 줄 알 것 같아. 예, 그 정도로 통화 정책이 쓰레기였고. 그동안 이제 꿀을 잘 빨아먹은 거죠. 예.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금리나 이런 것들을 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또 외통수에 걸린 게 뭐냐면 금리를 내려줘도 뭐야 위험 가산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나 이런 뭔가 충당금이 증가해서 그게 이제 계속 이 바젤스나 이런 걸로 이제 체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더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산금리가 붙어요. 대출자들 그런 저기들한테 이 가산금리 때문에 현재도 지금 대출금리가 거의 7%대 정도가 되고 있죠. 6에서 7%대, 7% 거의 7%로 이제 올라갔는데 가산금리 때문에 그래요. 가산금리. 그 금리를 떨어뜨려도 가상금리를 또 올려준다니까. 코픽스 금리하고 더하기 가상금리가 있다고. 위험이나 리스크, 금융기관 리스크에 대한 거를 서로 떠라 앉아, 이렇게 뭐야, 나눠서 그거를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 대출자들이. 그래서 이 가상금리 때문에 결국 금리 떨어지는 효과도 안 나와. 근데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해. 그것도 미치는 거지. 그럼 환율에는 더 영향이 되겠죠. 그냥 돈이 우선은 대출자들은 나간 거지만 또 새로 돈이 또 더 유동성이 풀리겠지.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도 그렇고 특히 부동산과 주식은 뭐야? 우리나라 지금 뭐 사업이 되는 게 있습니까? 예, 이것들은 거의 유동성 공급, 이렇게 지금 무지막지한 이 유동성, 세계 최고의 이 유동성 공급이 끊기면은, 어, 그냥 이거야, 이거. 수직 낙하라니까. 수직 낙하야. 근데 유동성을 끊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근데 뭐, 끊지도 못하는 상황이지. 끊어봤자 또, 뭐야, 갑자기 금리를 올려서 환율을 잡는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야 돼? 대외 신용도가 엄청나게 떨어지지. 이 후진국적인 발상이잖아. 그러니까 2024년,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야, 니네는 왜 미국이나 유럽 애들이 다 이렇게 통화량을 줄이고 유동성을 최소한 통화량은 줄이고 있었는데 너는 통화량을 늘리고 있었잖아. 그때 꿀빨한 거 아니야. 막 아파트가 20억 하는 게 40억 가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니넨 그거에 대한 응당한 답을 받아야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환율 때문에 1차원적인 금리 내리는 걸 하면은 후진국 금융이다. 이렇게 해서 대외 신용도가 떨어져 버려요. 그 우리나라가 또 함부로 또 금리를 올릴 수도 없어. 결국 뭐가 터져야 돼. 뭐가 터져야지만 뭔가 금리를 막 타바박 막 2, 3%씩 올린다던가 한번 뭐 2, 3개월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린 거야. 그냥 금리 환율 인상도 받아들여라. 환율 인상은 개개인 서민들 특히 못 사는 사람들의 물건값과 여러 가지 그런 기름값, 쌀값부터 뭐 다 올려. 밀가루값, 식용유값. 그래서 서민들의 삶은 빡빡한 게 아니라 이제 입에 풀칠도 못하고 있어요. 입에 풀칠도. 음,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환율 인상으로서 수혜를 받는 사람은 결국 부동산이나 이런 고가 부동산 이런 사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자들, 소수 우리나라 1%들만 돈이 계속 배수, 복리로 굴러가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저축 뭐 50만 원이라도 어떻게 모아서 한 달에 이제 뭐 맞벌이 갖고 벌던 사람들이 식비 올라가고 뭐 유류비 올라가고 하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나마 저축도 못하고 해둔 돈을 까먹어야 되는 상황이 당장 내년만 지나도 올 수 있다.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내부적인 지금 문제로서 이 신용카드가 계속 미국도 문제가 되고 있어. 햄버거를 나눠서 사 먹는 사람이 있대. 햄버거를 나눠서 사 먹어, 할부로. 음. 자, 이 신용카드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 폭탄이야, 폭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미국도 먹고 살기가 힘든 거야. 돈 못 버는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그래서 카드를 그 뭐 리볼빙처럼
그 몇 프로만 갖고 계속 넘기는 거야. 미치는 거지. 왜? 우선은 먹고 살아야지. 카드가 막히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신용카드하고 미국에서 지금 최근 붙는 신금융. 신금융이 뭐가 있어? BNPL이 있잖아. BNPL. 이 BNPL은 뭐야? 우리나라 지로하고 비슷해. 지로. 여러분 지로 써봤어? 난 지로 써봤어. 지로가 뭐야? 담보도 없이 물건 사면 조회도 안 해. 그냥 담보 없이 12개월로 지로를 끊으면 돼. 그래서 그 지로 용지를 내면 뭐 12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살 수 있어. 신용이 없어도. 그런 개념이 BNLP야, BNLP. 이거는 신용검사도 없고, 뭐, 금융 그런 쪽에 잡히지도 않아. 잡히지도 않는데, 만약에 이거는 그 신용상의 조회도 없기 때문에, 뭐, 신용 하락도 없어.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못 갚아서 빠꾸 냈다? 그러면 그때는 신용 블랙리스트 그런데 등재가 돼. 그런 거야. 아주. 그 전까지는 이상이 없어. 그래서 이 지로 같은 거 끊어갖고 하는데, 이 지로의, 미국 애들 이 지로의 중심이 되는 돈이 뭐야? 생필품이야, 생필품. 얘네들도 지금 끝까지 간 거야. 잘 사는 애들은 상관없지. 중상층부터 그 밑에까지. 특히 밑에 20%는 한 200벌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거든. 미국도.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의 끝으로 몰리는 거야. 다 홈리스 뭐 이런 쪽으로 갈 때. 생필품을 다 산다는 거야. 지로로다. 뭐, 뭐, 비싼 고가의 뭐,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거를 BNPL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로 끊어서 이제 뭐 50만 원어치 한 달 먹을 걸 샀다? 그럼 지로 끊어서 그걸 다달이 갚으니까 이것도 터지기 일부 직전이지. 밑에 사람들 다 터지는 거야. 그래서 미국도 이 신용카드와 이 BNPL이 지금 이제 저신용자들이 이게 터지면 뭐 할부니 뭐니 얘네들도 다 끝나는 거지 뭐. 어? 금융거래도 안 돼. 그죠? 미국도 만만치 않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고 먼저 하부부터 무너지겠지. 하부부터 무너지는 구조예요. 그 다음 중산층까지는 무너질 수 있어. 최소한. 요거는 중산층도 많이 무너지는 구조야. 원체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골 때리는 게 있어. 자,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이 국채 보유율, 우리나라 국채는 누가 사줄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자, 미국을 제치고 한국 국채 최대 보유국이 중국입니다. 중국. 그죠? 이 중국이 현재 이거 되게 오래된 자료구나. 어쨌든 지금 현재 굉장히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국채를 거의 다 사고 있어요. 아, 이거 조금 오래됐네. 어쨌든 뭐 이거 거의 기정사실화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 우리나라 국채를 많이 산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죠? 중국이 니네 뭐 만약에 뭐 대만 우리가 쳐들어갔는데 니네 뭐 미사일 쏠려고 그래? 참전하려고 그래? 그럼 국채를 쭉 밀어버리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국채 금리 올라가면서 한마디로 뭐가 되겠습니까? 헬게이트 지옥이 되는 거죠. 갑자기 그죠? 엄청난 핵폭풍의 혼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이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를 풀어줬다, 뭐 쫄랐다, 풀어줬다, 쫄랐다, 풀어줬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채를 중국이 많이 사는 거, 뭐 국채 발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국채를 중국이 많이 사는 거는 결국 중국의 이제 입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예, 거의 이제 목을 조았다가 또 살게 줬다가 이제 이러한 시기가 경제에서 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또 환율 강조에서 통화가치 하락률이 세계 1위. 원화값만 공두박질. 왜? 다들 그래도 이렇게 막 저기 팬데믹 때 이렇게 막 풀었다가 이렇게 어쨌든 조금씩 다 통화량을 줄었어. 미국이고 다. 근데 미국 형님도 이 누적 통화량이 뭐 우리가 미국보다도 7배가 커진 이유는 뭐야? 7배가 커진 이유는. 얘네 줄이는 만큼 우리는 근데 계속 올렸어.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뭐야? 강남 아파트 50억, 60억. 그걸 얻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물건값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터지지도 않았어, 아직. 자, 이런 상황이고 환율 1,500원 시대를 열게 된 거야.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지금 현재 바꿔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워낙 똥값이다. 똥값이다. 백종이보다도 못하다. 자, 거기다가 개인도, 자, 서학개미들 많죠? 미국은 안 망한다. 지금, 그러고, 어쨌든 달러 수요, 내부적인 달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내부적인 달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게 미치는 거야. 그 다음에 기업들 역시도 한국은 못 믿지. 외국에서 뭐 어쨌든 차를 팔든 배를 팔든 돈을 벌어. 그럼 이게 이제 외화가 들어오죠. 달러가. 그럼 이거를 패대기를 쳐서 원화로 바꿔야죠. 근데 이게 국내로 들어오질 않아. 국내로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결국 이 돈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달러로 해외 지점이나 이런 법인에서 그냥 키핑하고 있는 거죠. 키핑. 그죠? 파킹하고 있는 거죠. 파킹. 또 해외 투자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굳이 떨어지는 원화로 환전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달러 사냥의 환율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을 못 믿어. 못 믿는 건 나도 못 믿지 않겠어? 그래서 경상국제도 안 먹힌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돈의 가치들이 이제 회사 나라끼리 나왔어요. 파운드 영국, 뭐야 말레이시아 링깃이 엄청 올랐네. 뭐 필리핀 페소도 좀 떨어지고 대만 달러도 떨어지고 엔도 떨어졌어. 엔도 지금 계속 또 걔네들도 계속 돈을 풀기로 했죠. 새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고 1등이야 1등. 돈의 가치 떨어지는 거 1등.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단한데 1등을 많이 해요. 부채 1등, 증가속도, 뭔가 빚 증가속도, 원화 가치 하락 1등. 뭐 이런 거 1등 잘합니다. 그죠? 딴 거 보죠. 요것도 저 요 기사 했나요? 고삐 불린 환율, 지난달 원화 가치 실질적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외환위기 직후와 뉴질랜드 이어 하락폭이 세계 2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2위네요. 아직까지. 네, 그렇고요. 또 보면은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현재 이 외환 상황을 이 트로키예하고 많이 비교해요. 트루키예랑 비교를 엄청 합니다. 터키죠. 자, 투르키예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투르키예가 이렇게 된 거는요. 정치적 이익기를 위해 통화 정책에 직접 개입해서 금리를 낮추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단기 논리에 중앙은행의 자율성이 무너지고 그 결과 그리고 또 국민을 돕기 위한 복지해서 화폐를 계속 찍어댔어요. 돈을 찍어낼 만큼 신뢰가 사라진 것이다. 그죠? 하지만 이제 세수가 부족하자 결국 돈을 찍어내서 지원금을 줬고 물가는 폭등하며 국민의 실직 소득은 급격히 줄었다. 그죠? 이게 뭐가 됐습니까, 결국 이게 뭐야 리라와 터키의 리라와 돈을 찍어낼 만큼 신뢰가 사라진 것, 터키 리라의 붕괴, 정치가 경제 원리를 무시할 때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터키는 지금 뭐야 독재자죠. 이 독재자가 이제 대통령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이 이 5년 동안 현재 5년 동안 있는 동안 한국은행 총재 같은 사람이 4명이 바뀌었어요. 4명. 여기는 뭐 부패 때문에 바꾼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반기를 들어서 관둔 사람도 있어요. 에르도안인가요? 에르도안이죠.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막가자 지금 환율 정치를 하고 있으면 한국은행 총재죠. 그 안경 쓰고 좀 마르신 분. 이거에 대해서 정부의 반기를 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최소한 튀르키예도 반기를 더는 사람이 있어서 잘린 사람도 있고, 물론 비리 때문에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자,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이 없죠. 그죠? 정치인의 이제 눈치만 보고 국민들은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든 말든 그냥 이제 자신들은 뭐 연금만 받고 월급만 받으면 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한국, 터키의 글자를 따라가고 있는. 문제는 이런 흐름이 한국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 기본소득
현금성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치권 재정 확대, 그죠? 쿠폰 엄청나죠? 그죠? 이재명 청년 기본소득, 그렇죠? 그 돈을 없으면 최대한 안 주거나 어디서 좀 더 걷고 뭐 이렇게 해서 내실을 강화해야 되는데 돈을 찍으면 된다는 단순한 그런 복지가 없으면 지원금이 없으면 돈을 찍으면 된다. 이런 생각에 가득 찬 애들이 정부 기재부, 특히 기재부에도 다 이런 애들이 있고요. 네, 한국은행은 말도 할 거 없고요. 그죠? 이 금융당국자들이 지금 이렇게 썩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그죠? 우선은 금리 인상 시기도 놓쳤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금리 인상이, 물론 미국이 지금 뭐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해도 이 기간이 거의 뭐 한 1년 이상, 거의 2년 정도 좀 못 돼가나? 그 정도 지금 그렇게 장기적으로 유지되면서 그 영향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 파바바박 뛰는 거죠. 그죠? 돈을 많이 풀어놓고 긴축통화도 아닌데, 벌어지는 돈은 없죠. 벌어지는 돈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터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세계와 터키는, 그러니까 투르키에는 단절이 많이 돼 있어요. 단절.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독자적인 경제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투르키에는 외국 투자 자본도 한 3% 미만입니다. 3% 정도 돼요. 뭐 채권을 외국 애들이 채권 사고 그런 거. 그래서 투르키에는 거의 나머지 뭐 필요한 거 빼고는 국제적으로 뭐 특히 뭐 돈을 빌리고 뭐 수출을 많이 하고 이런 나라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채권 20%,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한 20%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채권이나 이런 게.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해외에 뭔가 수출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세계와 이게 단절돼서 살 수가 없죠. 투르키하고는 또 달라요. 투르키가 막 수출로 먹고 살고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우리도 수출만으로 먹고 사는 건 아니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단절돼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르키에 에, 자, 보통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지금도 심하죠. 그럼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는 게 일반적인데 뭐 이런 에르도안 대통령 같이 금리 인하해서 돈을 계속 풀면 리라 같이 우리나라 원화도 계속 빠지게 된다. 그러면 결국 끝은 뭐다? 지금 이제 좀 이따 리라와 차트를 보여줄 텐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현재 음, 거의 5년 동안 요 기간 동안 거의 환율이 5배가 올랐어요. 물건값들이 거의 5배, 환율이 5배가 올랐습니다. 5배. 이게 미치는 거죠. 예. 4년 전에 비해서 5배, 환율이 5배가 올랐습니다. 5배. 5배입니다. 5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나중에 이거를 잡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얘는 갔거든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자, 2023년 이엔 결국 금리를 올려서 연 8.5에서 45%까지 인상. 안정화 시도하고 있지만 한편 불안정해진다고 리라화는 돌아오지 않는다. 또 이 리라화, 그 우리나라 원화 같이 이런 게 돌아오지 않는다. 금리를 8.5에서 45%까지 인상. 자, 우리나라도 환율이 만약에 여기서 자, 제가 보는 뷰를 얘기해 드리면 우선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이제 투르키의 환율 차트 달러하고 보시면 이렇게 환율이 거의 안 오르다가 2021년 요때부터 이제 막 해서 가죠. 그래서 이게 물건값 환율이 4배가 올랐습니다. 4배가 이 기간에 불과 4년 만에 4배가 올랐어요. 자, 이런 상태예요. 맨 처음에 2001년도에 리라와 환율이 7에서 8리라였어요. 자, 이게 현재는 41리라예요. 41리라. 이게 정확히 4배가 올랐습니다. 4배. 그래서 4배가 오른 거예요. 4배. 자, 우리나라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투르키예와 비슷하게 가는 게 맞아요. 물론 좀 다른 면도 있지만 24일에서 25일 자본시장 쪽, 그죠? 내일하고 25일이죠.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법안, 심사 제1소위를 개최해 STO 법안. 자, STO 법안 전자금융 관련된 게 5개고요. 이게 순위가 14위인가 이랬는데 이거를 7번째인가 9번째로 올렸습니다. 네, 9번째인가 7번째인가. 하여튼 그래서 위로 올려갖고 더 빨리 통과시켜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자, 7월에도 논의 예정했지만 다른 안건에 밀려 심사가 무산됐는데 심사하기 위해서 올렸죠. 그래서 이제 정무 민병덕, 김재석, 강준혁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 5건입니다. 이 전자금융법 5개예요. 자, 그래서 월요일 날 들어가시라. 마지막이다. 시장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현재 벌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이라도 미래에 벌 수 있는 뭐 20년, 30년 로버츠처럼 20년, 30년의 가치를 갖다 붙이면 엄청난 상승이 길게 나올 거다. 길게. 그러니까 뭐 한 달 상승은 뭐 2배, 요번에 뭐 통과되면 2배 정도 가겠지만 그 이후에 좀 길게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6개월, 12개월 이 정도가 가져가면 더 많이. 그래서 뭐 한 2배 오르면 통과돼서 2배 오르면 반이나 3분의 2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길게 가져가시면 수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STO 관련주들은 자, STO 관련주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다 안 봐도 됩니다. 예? 다 아시죠? 갤럭시아 SM 그 다음에 또 서울옥션 그 다음에 K옥션 그 다음에 또 요즘에 1등을 하고 있는 뭐가 있죠? 핑거 핑거가 요즘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ITIG 그 다음에 IT센 글로벌 또 뭐가 있습니까? 아, FSN, 그 다음에 예스24시 네,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캠퍼스에는 원체 뭐 부실이 이것저것 되고 주가도 막 또 올리다 빠져서 뺐습니다. 뺐어. 너무 형편없어요. 네, 그런 회사는 좀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또 뱅크웨어 글로벌도 있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이렇게까지 제가 미는 거고요. 물론 여기 증권사나 종합금융사들도 포함이 돼요. 그런 회사들이나 또 신규로 하는 회사들은 이제 얘네들은 기존에 길을 많이 닦아놓은 회사들이에요. 닦아놓은 회사. 또 샌드박스 적용을 받아서 계속 이걸 거래하고 있습니다. 거의 장외 시장처럼. 그 이제 장외 시장에서 장내 이제 코스닥 코스피처럼 이렇게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법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얘네들의 가치가 많이 커질 확률이 커질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럼 종목 한 몇 개만 볼게요. 네, 먼저 STO 관련돼서 대장으로 나가는 핑거입니다. 그죠? 어제같이 금요일날 많이 빠질 때도 얘가 엄청 잘 갔죠. 얘는 곱하기 해서 엄청난 별이 25개. 시총도 해볼만 해요. 엄청 낮죠. 네, 그렇습니다. 1,000억 원대. 핑거의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이 차트를 볼 때 중요한 거는 자, 다 요런 역배열이었습니다. 다 역배열이었어요. 역배열이다가 급등하면서 요 121선 위로다가 얘만 올라왔어요. 얘만. 그죠? 얘가 어, 얘가 현재는 대박 냄새 선두로 나갈 확률이 높다. 대박 선두. 네, 선두로. 분명히 여기 있어요. 선두를 잡는 게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얘가 일봉도 이렇고요. 자, 주봉 한번 봅시다. 주봉을 봐도 주봉도 위에 거를 이렇게 막는 선이 없죠. 저항선이. 그냥 후 올라가면 돼요. 그죠? 네, 주식을 간단하게 하죠. 올라갈 때는 이게 저항선이 없어야 돼. 저항선이 있으면 뭐 저항선에서 찍고 빠지고 뭐 이런 지랄을 해야 돼요. 자, 월봉도 자, 그죠? 다 베꼈죠? 다 베꼈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U자형 패턴이에요. U자형. 그죠? 그렇습니다. 자, 핑거 잡아라. 잡아. 잡아요. 후회하지 마시고. 나중에 아유 못 잡았어. 아유 돈이 뭐
화요일날 들어오는데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은 투자하지 마. 어? 못 벌었으면 조용히 있어 그냥. 뭐 그걸 뭐 아깝다 뭐 그냥 노가리 풀려고 그러지 마시라고. 돈을 벌으셔야 돼. 에? 그냥 뭐 경험상 못 벌었다? 경험상 죽을 때까지 못 번다니까. 벌 때는 달겨 들어야 돼. 어떻게든 뭐 돼지저금통도 깨갖고 이런 건 정책주잖아. 자, 만약에 내일 만약에 또 한 3%씩 빠진다고 칩시다. 코스피 코스닥이. 정책주잖아. 어? 24일이나 25일에 통과된대지. 기대 심리가 있어서 뭐 가다가 뭐 통과 안 될 것 같다? 자르면 돼. 자르면 뭐 한 30% 먹겠죠, 최소한. 그래도 되는 거고. 그죠? 뭐 갈 것 같으면 뭐 계속 가져가셔야지 당연히 두 배는 먹어야죠 최소한. 그냥 두 배가 벌리는 거야. 자 1억 넣으면 2억, 자 10억 넣으면 20억이야. 어? 돈 벌기 쉽죠? 근데 본인들이 죄 보고 이리죄 보고 나이 많은 사람들 특히 과감하지가 못합니다. 사회를 많이 살아보고 뭐 사기도 몇 번 당해보잖아요. 저도 몇 번 당했는데. 자, 그러다 보면 이리 재고 저리 재입니다. 또 자신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저는 이 주식을 거의 2년 반 그 정도 봐왔습니다. STO를 제가 공부하기 시작한 게 2년 반 전이고 계속 추세를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부분인데 저처럼 이런 자신감이 안 들고 제 얘기가 개구라 같고 사기꾼 같으면 사시면 안 돼. 본인을 못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못 믿어요. 예. 주식은 본인부터 믿어야 돼.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또 나중에 와서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현실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이유가 100명 중에 한 명은 또라이가 있어. 우리나라. 그게 내 친구 중에도 있었고 학교에도 있고 다 있어. 직장에도 있고. 그 또라이들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 특히 나이 먹으면서 뭐 근력도 떨어지고 옛날 같으면 피하거나 뭐 이렇게 맞서면 되는데 이제는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0명 중에 다 좋아. 100명이 다 좋은데 한 명이 꼭 또라이. 조용히 있다가 이상한 짓 하거나 뒤통수 때리거나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세요. 어디 가든 또라이는 있어. 또라이가 없는 데는 없어. 사람이 모이면 또라이가 되는 애들도 있어. 군대에서도 그렇고. 그런 애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뭔가 문제가 터지거나 돈을 잃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들면 그때부터 또라이 짓을 해. 막 패기도 하고 더 나가는 애들은 막 사람 막 죽이려고 막 흉기 들고 그런 애들까지도 있다니까. 세상이 그래요. 자, 또 한 거 보겠습니다. 자, K옥션 한번 보시오. 자, K옥션 한번 보세요. 자, 얘는 요거를 일봉이 찍었어. 그런데 5일선을 회복했죠. 어쨌든 5일선은 이렇게 회복했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봉을 보면 똑같아. 주봉도 요게 붙여놨어. 요게. 그죠? 내일이라도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면 돼. 여기서 시작하면 돼. 핑거가 좋은 거야. 얘는 저항선이 하나가 다 있죠. 자, 월봉은 근데 이제 5일선 거의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음 달이 더 기대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차트가 다 비슷한 것 같죠? 근데 비슷하지가 않아요. 여기서도 이게 차트를 최소한 5일선을 다 일봉, 주봉, 월봉이 회복한 주식들이 있고 또 이평선이 없는 주식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또 봐보십시오. 자, 갤럭시안 모니터리하고 핑거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습니다. 그죠? STO에서. 자, 얘는 보십시오. 5일선을 하회했습니다. 그죠? 요걸 못 두는 건 똑같은데 K옥션은 이걸 회복했고 얘는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차트가 더 안 좋죠. 월봉이. 그죠? 얘는 뭐 주봉은 뭐 주봉 대롱이죠. 어, 월봉은 붙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봉은 안 좋은데 주봉과 월봉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봉이 이제 저항선이 있어도 5일선 위에서 끝나긴 했어요. 5일선 위에서. 그죠? K옥션하고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네, 또 한번 보죠. ITI즈 보시면은 얘는 시총이 이거밖에 안 돼요.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얘는 스테이블 코인도 연관돼 있어요. 자, 300억밖에 안 돼요. 자, 얘는 보십시오. 자, 월봉은 회복했는데 다 이렇게 여기 저항선이 두 개 있죠.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주봉도 이렇게 5일선으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저항선이 굉장히 많죠. 이걸 한 번에 뚫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좀 늦는 거예요. 늦는 거. 늦는 거. 그죠? 월봉도 얘도 5일선과 아직까지는 이격이 꽤 됩니다. 그죠? 월봉상. 자, 그래서 그 시총도 차이가 있고 그 회사마다 그 하는 사업이 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트들이 좀 이렇게 지금 아예 차트도 월봉도 5일선을 못 올려놓고 그런 주식들도 STO 중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울옵션 한번 봐보죠. 서울옵션, 서울옵션도 벌써 이런 STO 쪽으로 미술품이나 이런 거 고가품 많이 하죠. 자, 얘도 5일선은 거의 회복을 했죠. 근데 위에 저항선이 하나 있죠. 네. 자, 주봉을 봐도 주봉은 회복했어요. 근데 저항선이 두 개 있어요. 얘는. 그죠? 다 상황이 달라요. 그 얘네 시총이 1,000억이 넘습니다. 월봉 보면은 자, 월봉은 5일선을 거의 회복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핑거가 내일부터 대장으로 날아갈 거다. 핑거가 날아갈 거다. 그죠? 날아갈 것이다. 그죠?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 주식들은 좀 차트가 아직까지 조금 미흡해요. 이렇게 보시고 큐러셀 한번 보시면 큐러셀은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이제 시장커가 거의 나올 것 같죠. 차트가 다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여기 지지하고, 이제 여기 이제 이번 주에 올려놓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죠. 예. 신약 허가가 이제 나올 확률이 얘도 굉장히 높죠.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 반송한 이유는 이제 환율이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뭔가 여기서 극단적인 정부에서 극단적인 정책을 하지 않는 이상 환율은 폭등하게 돼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달러 표시 자산으로 현금도 다 바꿔라. 만약에 이게 되면은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건 튀르키예 사태를 봐도 알겠지만 굉장히 휴지 조각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환율의 급등은 에, 이 금리의 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금리가 급등하면 이 빚쟁이들은 이제 헬게이트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나가서. 그래서 빚에 대한 대책도 여러분들이 좀 짜셔야 돼요. 부동산을 좀 팔 수 있다면 팔기 힘들겠지만 좀 빚을 줄이셔야 되죠. 이제는 정말 환율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이빠이 올려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살아남으셔야 돼요. 살아남으셔야 되고 요번에 뭐 STO나 이런 거 끝나고 나서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신약도 큐러셀도 있지만 뭐 이런 거 끝나고 나서 투자할 게 없으면 투자가 아니라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자신의 자산들을 달러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제 생각이고 아닌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뭐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거는 그냥 온라인상에서도 달러 통장에서 원화 통장으로 돈을 넘기면서 환전이 되기 때문에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라고 한번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제 방송을 뭐 보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율이 급등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 월요일 날 STO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